안녕하세요. 홍채연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국의 성인식과 조선시대의 관례가 가진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관례는 아버지와 아들, 임금과 신하, 어른과 아이, 친구 혹은 형 아우 관계에 지켜야 하는 예의를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이라고 인정받는 의례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의 관례와 한국의 관례가 똑같았을까요? 송나라 시대의 주자가 쓴 중국의 의례인 주자가례를 조선시대에 적용하면서 달라진 점들은 없었을까요?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서 앞으로 한국의 성인식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관례 요소의 상징성을 보기 전에 관례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을 씌우는 행사를 하기 3일 전 의례를 주관하는 사람이 사당에 말씀을 올립니다. 이때 주관하는 사람을 우리는 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관을 쓰는 사람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 역할을 맡습니다. 모두 남자 쪽 혈통으로 이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후 관을 쓸 때는 관을 쓰는 사람을 지도해줄 손님, 즉 우리는 빈자라고 한자어로 표시를 하는데요. 빈자를 정해 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청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만 혹시 어려운 경우에는 편지를 보내서 부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3일 전에 먼저 물어본 후에 빈자가 수락을 하면 하루 전날 다시 관례에 대해 상기시켜 줍니다. 하루 전날에는 본격적으로 의례에 사용될 기물들을 준비해 놓는데요. 휘장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깃발과 같은 것이나 하얀 흙으로 예를 진행할 장소에 범위를 지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자리, 돗자리와 같은 것을 깔아 정리를 하는데요. 이때 돗자리는 볏짚을 꼬아서 만든 돗자리입니다. 그 위에 병풍, 대야, 국자, 수건 등 필요한 물건들을 올려둡니다. 여기까지가 행사를 치르기 전날 준비하는 것들입니다. 행사를 같이 지낼 함께할 사람들을 모시고 사용할 기물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관례를 행하는 날이 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관복을 준비하는데요. 이때 관례복은 옷과 허리띠, 신발을 짝 맞추어 총 3벌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난삼이라는 옷과 대, 가죽신입니다. 난삼은 현재 전하고 있는 유물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는 18세기의 조선의 학자가 정리한 것을 보면 난삼은 남색빛이나 옥색빛이 천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김장생이라는 학자는 청흑색 비단으로 넓이 4~5치가 되도록 옷깃, 소매끝, 옷자락 끝을 장식한다고 하였고, 김장생의 제자인 송시열은 학자는 만드는 방법은 단령과 같은데 곁에 귀가 한잎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단령이라는 말이 또 어려운데요. 단령은 우리가 조선시대 인물들의 초상화에서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물도 박물관에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초상화와 유물을 바탕으로 단령의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지는 않지만 난삼의 모습도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난삼이라는 옷에 매는 허리띠는 실을 엮어서 만들며 그 끝에 방울 3개를 단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한쪽엔 작은 방울 2개, 다른 한쪽에는 큰 방울 하나를 달아서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는 의복은 조삼과 가죽 허리띠 그리고 가죽신입니다.
사실 이 조삼이라는 것도 난삼처럼 중국 고대 복식으로 조선시대에는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송시열이라는 학자는 지금의 흑단령과 같은 것이니 대개 검게 물들인 겉옷은 모두 쓸 수 있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앞의 난삼이 남색 혹은 옥색의 단령이었다면 조삼은 검은색의 단령이었나 봅니다. 또 난삼과 다르게 조삼에서는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셋째는 심의와 큰 허리띠, 배로 된 신을 준비합니다. 심의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짧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는 흰색 배로 된 옷으로 앞서 말씀드린 단령이 도포처럼 상하이 구분이 없다고 한다면 이 심의는 상하이 구분이 있습니다. 단령이 마치 오늘날의 코트와 같은 느낌의 복식이라면 심의는 원피스와 같은 느낌에 가깝습니다. 상의, 하의 및 옷의 각 요소가 자연의 절기 및 유학자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담겨 있어서 주자를 비롯한 유학자들이 이것이 진정한 유학자의 옷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옷은 고대부터 내려오던 옷이기는 한데 사마천이 이것을 진정한 유학자의 옷으로 생각해서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평상시에 입고 있다가 다른 곳에 외출을 할 때 이것을 안에 입고 그 위에 도포를 걸치고 나가곤 했다고 합니다. 이 심의에 두르는 허리띠는 흰 비단으로 두껍게 만들며 조삼, 난삼 때 착용했던 허리띠와는 또 다른 형태를 띱니다. 또 그 위에 여러 가지 색으로 장식이 된 끈을 하나 더 매기도 해요. 신발도 특이한데요. 검은 비단이나 검은 배를 종이와 합쳐서 재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를 배접한다고 해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관례라는 이름에 맞으려면 머리에 쓰는 관이 있어야겠죠. 머리에 쓰는 것으로는 치관, 복두, 모자, 관, 건, 그리고 비녀를 준비합니다. 관례에서 준비하는 비녀는 관에 꽂기 위한 것으로 상아, 즉 코끼리 어금니나 뼈와 같이 하얀 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복건은 초가 때 심의와 함께 착용하고 모자는 제가 때 조삼과 함께 착용하며 복두는 삼가 때 난삼과 함께 착용했던 머리 장식류입니다. 초가, 제가, 삼가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가라는 한자가 더하다의 의미로 첫 번째 더하는 것, 두 번째 더하는 것, 세 번째 더하는 것 정도로 초가, 제가, 삼가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벌의 복식은 주자가래라는 책에 근거한 것입니다. 중국의 풍속을 반영한 것이죠. 율곡이 선생님은 조선의 풍속을 여기에 더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율곡이 말하기를 초가 때에는 입자로, 제가 때에는 유건으로, 삼가 때에는 삼호로 한다. 또 김장생은 복건이 없으면 초가 때에는 정자관으로 하고, 제가 때에는 입자로 하고, 삼가 때에는 유건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것을 복원하거나 따라한다기보다는 당시 조선의 풍속과 관례 요소를 융화시킴으로써 관례가 가진 의미를 조선 사회에 빠르게 자리 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관례 당일날 준비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주인과 빈자, 주도하에 관을 씌우는 행위가 시작됩니다.
관례 절차를 설명드리기 전에 주자가래에서 관례뿐만이 아니라 관혼상제를 행할 때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예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어디에 서는지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이 가장 핵심 자리에 위치하고 주관자 가까이에는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 먼 사람 순서대로 섭니다. 혹은 나이 순대로 서기도 해요. 도대체 차례대로 서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쉬울 것 같은데요. 유학의 관원상제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중 저는 모든 의례가 사람의 혈연을 통해 만들어지는 감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고방식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바탕으로 의례를 행할 때 각각 차이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부모님과 형제가 사망했을 때와 큰아버지의 사촌 동생이 사망했을 때 내가 느끼는 슬픔의 감정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물론 큰아버지의 사촌 동생이 각별하게 나와 친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이렇게 감정이라는 것은 관계 사이에서 유대감을 강하게 형성을 하고, 그때의 유대감은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행동을 할 때 조금 더 정성스럽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마치 내가 친하지 않은 친구 생일을 준비할 때와 친한 친구의 생일을 준비할 때가 다른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갑자기 차례대로 자리에 서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관례에서 사용할 물건을 정리한 후 하는 것이 차례대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례를 직접 주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차례대로 선 자리에서 장관자, 즉 장차 관례를 받을 사람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이렇게 차례로 선다고 했을 때 남자는 주로 오른쪽, 동쪽에 서서 서쪽을 바라봅니다. 자제나 친척들은 남자 뒤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두 줄로 서는데요. 북쪽에 있을수록, 즉 주인 뒤에 있을수록 높은 자리입니다. 즉 장유유서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주인 바로 뒤에 서고 나이 순대로 그 뒤로 차례를 지어 서는 것입니다. 자리를 잡고 나면 빈자가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빈자가 도착을 하면 이들은 대청, 즉 집 안에 올라가 식을 거행합니다. 빈자가 장차 관을 쓸 사람에게 관과 건을 씌워주고, 그 다음에 장관자는 방에 들어가 그 관과 건에 맞는 의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총 3번 반복하는데 이때에 아까 말씀드린 심의, 조삼, 난삼으로 갈아입는 것이죠. 옷을 다 갈아입고 나면 술을 한 잔 내려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초례라고 하는데요. 장관자는 술을 받고 나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고수례라는 행동을 합니다. 땅에 술을 조금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술을 조금 맛봅니다. 이렇게 술을 받아서 땅에 조금 붓는 행위는 축하하는 의미가 강한데요. 이 행위를 통해 앞으로의 복을 받고 하늘의 기쁨을 받기를 기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땅, 하늘과 같은 자연의 신에게 예를 갖추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에게 술 한 잔 올린 다음에 빈자가 자를 지어주는 순서가 옵니다. 자관자례라고도 하는데요. 성인이 된 남자에게 어릴 때 불렸던 이름이 아니라 성인으로서의 이름을 하나 더 지어주는 것입니다.
관례 이후에는 자를 마치 이름처럼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날 이름을 새로 지어주는 것은 기휘사상이라는 것에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존명사상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성인 남성들의 경우 본명을 부르지 않고 별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외적인 것, 즉 호칭을 바꿈으로써 그를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그를 공경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새로 지으면 본인도 기분이 좀 새로워질 것 같은데요.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를 지어주는 절차까지 끝나면 주관한 주인이 관자, 이제 자도 받았고 관례를 시행했기 때문에 관자를 데리고 사당에 들어갑니다. 사당은 아이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공간으로 관례를 치르기 전 아이들은 사당에 출입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당은 신성한 공간이므로 옷을 잘 갖추어 입고 들어가야 하는데, 관례를 치르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사극에서 본 것처럼 댕기머리를 하고 있는 데다가 마땅한 복식이 없기 때문에 얘를 갖추기 어려워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례를 마치고 관을 쓰고 나면 주임과 함께 동행해서 조상을 찾아뵙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당에 인사를 하고 나오면 친인척들, 그 중에 어른들을 뵙고 마을 사람 어른들에게까지 인사를 하며 자신이 오늘 성인이 되었음을 알립니다. 이때 항렬이라는 것에 근거해 절을 드리고, 항렬이 관례 치는 사람보다 낫거나 그 사람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관례를 치는 사람이 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 사람이 절을 해서 절을 받습니다. 집안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에게까지 인사를 드리는 것에서 우리는 유교에서 강조한 친친 존존도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친친이란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이고, 존존이란 어른을 존경하는 것으로 유교적 인간관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이 관례를 행한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면서 앞으로 많은 지혜를 가르쳐 주고자 하며, 관을 받은 사람은 이 지혜를 배우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자를 부르는 것은 그를 공경하는 태도를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성인이 된 남자가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높은 어른들도 이 사람을 공경함으로써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게 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관례식만 보면 섭섭하겠죠. 여자 계례식의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관례가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를 주인으로 진행된다면 계례는 어머니 혹은 할머니가 주인이 됩니다. 또 비녀를 꽂아주는 빈자 또한 여성이 맡게 됩니다. 3일 전에 빈자를 초청한 후에 하루 전 다시 알리는 것과 병풍과 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준비 절차는 대략적으로 관례와 비슷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당일의 의식에 있습니다. 남자는 3번 정도 옷을 갈아입지만 여자는 단 한 번, 배자와 족두리, 비녀로 갈아입는다는 것입니다. 배자라는 것은 빛깔이 있는 명주나 비단으로 만든 것으로 중국에서 배자라고 했다면 조선에서는 몽두이라는 것을 대신 썼다고 도하미제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배자의 허리띠나 신발에 대해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것은 아쉽습니다만, 혼례와 함께 진행되어 구체적인 사례를 기록해 놓지 않은 것이라고 위안 삼아 봅니다. 이후 술을 받아 고수례하는 것, 자를 받는 것 등의 행위도 관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주자의 경우 계례를 치른 여성이 사당으로 인사가는 절차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에게 인사를 다니는 조항을 넣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여성은 대외적으로 성인이 되었음을 알리고 다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학자 도하미제는 그의 책인 사례편람에서 계자를 사당에 뵙게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조상에게 그리고 조상신에게 여성이 성인이 되었음을 고하는 절차를 추가한 것은 여성의 지위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만한 단락인 것 같습니다. 또 눈여겨볼 점은 남자의 관례에서 남자는 2번 절하는 것이 예인데요. 반면 여성은 4번 절하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여자의 절은 남자의 2배로 한다는 원칙 때문인데요. 주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옛날 부인과 남자가 예를 행할 때에는 모두 협배를 하였는데 절을 할 때마다 2배로 하는 것을 예절로 삼았다. 협배라는 것은 여성이 한번 절하고 남성이 그 다음 절을 하면 여성이 다시 절을 하는 것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되 여성이 먼저 시작하여 여성이 마지막에 절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절 방식에는 아마도 그 이면에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선에서는 그대로 시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을 수용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연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분에 따르면 조선시대 여성이 가지고 있던 지위와 권력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낮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것을 그대로 봐서 시행하기보다는 여성의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존중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이런 것을 볼 때 어린아이의 복장과 어른의 복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여자들도 어린아이들의 댕기머리와 어른들이 한 머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이 관례가 복식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의복을 갈아입으면서 성인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은 현대에는 보기 어려운 풍경입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그 반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에는 학교에서 정해준 교복을 입고 성인이 되면 자유롭게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인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이상 학교에서 복장이나 머리 모양을 단속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로움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복식과 머리 모양에서부터 성인이 되었다면 이렇게 하고 다녀야만 한다 라고 하는 규칙이 생기면서 거기에 책임감도 더해집니다. 그럼 복식을 3번이나 갈아입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관례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하는 축사에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가리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관을 씌우니 어린 마음을 버리고 성숙한 덕에 따라 오래 살고 큰 복을 받으라. 이런 말로 축사를 하는데요. 이때 심의를 입은 것은 어린이의 옷을 벗고 선비의 의관을 차려입어 어른으로서의 기본을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제가리에서는 거듭 관을 씌웠으니 위엄 있는 모습을 신중히 유지하고 덕을 잘 삼가 오래 살아 큰 복을 받으라 라고 축사합니다. 뒷부분은 앞과 같지만 앞에서 거듭 관을 씌운다는 구절과 위엄 있는 모습을 유지하라는 모습이 다릅니다. 이때 입는 조삼은
앞에서 흑단령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선시대 이 흑단령은 공적인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이제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 갖추어 입는 옷이었던 거죠. 삼가리에서는 관을 3번 모두 씌워 덕을 이루게 하였다. 길이 오래 살아 하늘에 복을 받아라 라고 축사를 합니다. 이때 복두에 난삼을 입는 것은 흑단령보다 높은 계급의 예복을 의미하는데요. 흑단령이 마치 평상시에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갖추어 입는 옷이라면 난삼 혹은 옥색 단령은 일을 하러 갈 때, 관청에 나아갈 때 갖추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관복을 입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3번에 걸쳐 관을 바꾸어 쓰고 옷을 갈아입는 이유는 어른으로서 근본을 잊지 않아야 군을, 임금을 섬길 수 있고 임금을 섬긴 후에야 하늘을 섬길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사고방식 이면에는 2종류의 생각이 들어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까운 데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2번째는 아버지와 임금, 하늘이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라는 생각입니다. 조선시대 학자들은 사람들이 너무 추상적인 것을 생각하고 목표를 멀리 잡아서 사물을 탐구하고 자신을 바르게 하는 공부를 포기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가까운 데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개념 중 인, 사랑을 뜻하는 이 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인이라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잘 보살펴 드리는 것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그 마음을 바탕으로 자신이 섬기는 임금과 더 나아가서는 하늘까지 섬길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아버지와 임금, 하늘이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아버지 같은 하늘, 어머니 같은 땅이라는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대 사고방식을 중국 한대학자가 잘못 해석하면서 하늘인 아버지는 존귀하고 땅인 어머니는 비천하다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결론으로 여성들이 차별받게 된 것이라고도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람들이 차별을 하기 위해 하늘을 아버지라고 하고 땅을 어머니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늘과 땅이 서로 보완하면서 이 세상의 만물을 낳고 자라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생물이 탄생하는 곳은 주로 땅 위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마저 알에서 깨어날 때는 하늘이 아닌 땅의 어디에선가 깨어나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빛이 쬐어지므로 땅에서 탄생한 생물들이 자라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낳고 길러주신다는 이 생각이 하늘과 땅의 자연이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생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임금은요? 동양 고전, 특히 유학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임금이란 자리는 백성을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하고 보살피는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금이 마치 나의 부모님 같다 라고 하는 말이
임금에게는 큰 칭찬이 되는 겁니다. 소중한 생명을 낳아 기른다는 점에서 아버지, 임금, 그리고 하늘을 같은 선상에 두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인이 될 때도 부모님께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게도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관복을 입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임금에게도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관례를 하기 전에 관복이 없는 경우에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임금에게도 인정을 받는 것이 희망사항이 될 수도 있겠죠. 삶의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번 옷을 갈아입는 것이 수직적인 상승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사람의 역할을 수평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심을 입는 것은 평상시 방에서 혼자 거처할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유학자의 모습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삼을 입는 것은 집안 사람으로서 대조사를 처리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삼을 입는 것은 나라 사람으로서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수신, 제가, 치국, 즉 나를 먼저 수양하고 가정을 가지런하게 하며 나라를 바르게 한다 라고 하는 유학자들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이 모두 담겨져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을 현대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기로 하며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